시민혁명이 터지면서 고전주의가 부활합니다. 이성중심, 그리고 그리스 고전주의가 이상주의입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요. 미술 사학자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한 요아힘 빈켈만이라는 그리스 예술 모방론을 주장합니다. 그리스계 최고다.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 시민혁명과 더불어서 아주 천박하고 과덕에 화려한 바로크, 로코코 집어 던지고 균형과 조화를 다시 찾는 이성중심, 약간은 다시 건전해진 그런 이성적인 스타일의 미술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부르죠. 당시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고전주의 여행이 유행했었거든요. 로마 폼페이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당시 귀족들, 부르주아 자녀들이 고대 문화 답습을 하러 먼 길을 떠납니다. 고전주의 성지순례죠. 그게 엄청 유행했었고 상업적인 근대 투어의 시초가 그랜드 투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 가서 그림 사 모으고 고전주의 철학 떠들고 그게 유행했었던 거죠.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거 가정교사와 같이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 지식인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투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식 설명을. 루소, 볼테르, 디드로라는 이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철학자들. 그리고 실증주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죠. 이들이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 신고전주의가 같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가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주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이전 봉건 체계를 부정하고 혁명당원이 되게 많았어요. 자코뱅파가 급진 개혁파였죠. 그쪽 편에 섰던 게 자크루이 다비드였고 대표적인 혁명당원 중에 하나가 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파 지롱드파의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여인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 주제를 그린 거예요. 또 한편으로 친구의 죽음이기도 하거든요. 이 도망자 시절 때 마라가 그 지하 하수구에 몰래 숨어 다니다 보니까 그 하수구 물에 빠져가지고 피부병에 계속 시달렸대요. 얼굴도 되게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본래는. 그런데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이런 거거든요. 못생겼다고 절대 못생기게 그리지 않습니다. 비례가 몸매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몸매를 엉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리스적인 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빙헬만이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일반인 친구의 몸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포샵을 해줍니다. 매우 우아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어떻게 펜을 들고 죽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친구도 되게 잘생기게 미화시켜줬대요. 근데 이 자크루이 다비드가 변절합니다. 혁명 당원이었는데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나폴레옹 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초상을 많이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대표작의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나폴레옹. 절대 이런 포즈와 이런 말을 탈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의 인스타 SNS에 올리기 위한 푸사가 필요하죠. 당시에는 초상화가 그 푸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대표가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림 잘 그리니까 시킨 거예요. 야, 포샵 좀 해줘. 영화배우처럼 그려줘. 실제로는 이런 상황, 알프스 산맥 오를 때 이 의전용 말 탔다가니 미끄러져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나귀 타고 아주 천천히 걸어 다녔대요. 사고 한번 당했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넘다가 죽을 뻔한 위기였을 때 이 남자가 구해줘가지고 나중에 막 연금 받고 상금을 내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은 현대미술의 시초라고 그랬죠. 신고전주의는 과도하게 포샵을 한다. 그래서 의존형 말, 그래서 따로 백마를 타고 굳이 이렇게 연출하고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로마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의 그 영웅 장군이 있죠. 자신을 한니발 장군과 비유한 거죠. 한니발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이름이 써 있고요. 마치 영화배우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근데 이런 말 있죠. 나폴레옹 실제로 되게 단신이었다. 키가 작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좀 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프랑스 남자의 평균 키로는요, 큰 편이었다고 합니다. 168, 9cm 정도였대요. 예,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줄여서 앵그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랑드 오달리스크라는 대표작. 이 화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체를 그릴 때 연체동물처럼 의도한 멋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무처럼 늘리는 이런 스타일로 그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대표작이 오달리스크 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유럽 식당에서 봤거든요. 패러디 그림도 진짜 많습니다. 특히 이 포즈. 근데 이분도 이 포즈가 원조는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 때 조각을 모티브로 이 포즈를 따라했다고 하거든요.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했죠. 빈켈맨. 그리스 조각 모방해서 이런 포즈가 나온 겁니다.
콘트라포스토, 이 짝다리 짚고 다리 오므리는 이 포즈, 한쪽 팔 올리면 한쪽 팔 내리는 이 약간의 비대칭. 이분은 예의상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고전주의 끝물에 활동해서 시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거든요. 왜냐면 얼마 안 돼서 만해가 중심이 된 인상주의 화가들이 뜨거든요. 한창 활동했을 때는 이분이 살롱전에 1등도 하고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윌리엄 아돌프 푸그로. 이 사람이 원톱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살롱의 최고 화가였거든요. 교수님도 하시고. 이 그림은 진정한 여신의 탄생을 그린 정말 환상적인 그림이다 라고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극찬했던 작품이죠. 그런데 마네가 뒤늦게 뜨면서 갑자기 이 푸그로가 천박한 그림이라고 구닥다리의 전유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요, 미술사에서 거의 사라졌던 화가예요.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런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인물화가 유행하면서 북으로 이 화가가 재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네에 비하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 당시 활동했을 때 마네를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역대급 천재인 것 같아요. 역대급 재능인 것 같아요. 특히 인체를 이 화가보다 잘 그린 화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테크니션으로는 최고의 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로코코와 신고전주의 둘 다 거부하는 안티가 등장합니다. 신고전주의와 정반대 스타일이죠. 약간 경직된 이성적인 신고전주의가 유행하잖아요. 그럼 반대가 또 생겨요. 그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면 혁명적인 게 약간 있어요. 이건 약간 공통분모라고 볼 수도 있고, 삶과 죽음 관련된 주제가 많습니다. 자유를 추구해요. 낭만주의자들의 필수죠.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죠. 이 아티스트들에게는. 그리고 감성이 강조되는 그 그림이 등장합니다. 낭만주의는 문학이 먼저입니다. 낭만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미술사조에서의 낭만주의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때가 많거든요. 로망스어 소설 같은 느낌. 그럼 그런 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극적이고 스토리가 되게 재밌고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오고 죽음 관련된 슬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스토리텔링이 강한. 근데 라틴어 옛날 보수적인 소설은 좀 재미가 없고 너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드라마틱한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다수의 그 많은 그림들이요, 낭만적이지 않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졌을 때 낭만적이지 않은 낭만주의 그림 대표작이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드사호의 뗏목이죠. 이건 하나의 역사화이기도 합니다. 난파선을 그린 건데 이 부르주아 귀족들이 이 서민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비상용 보트를 타고. 근데 이 뗏목에 남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계급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은 계급이 약간 높은 사람들이 타고 이 외곽 쪽은 서민들이 타고, 이 안은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죽은 인육을 먹기도 했었던 그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거거든요. 삶과 죽음이 강조된다 그랬죠. 낭만주의 대표적인 특징. 감성적이라 그랬잖아요. 감성이 극도로 표출될 때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다. 죽기 직전 이 구조선이 드디어 보입니다. 멀리서. 그 극적인 상황을 그린 게 바로 이 작품이죠. 자, 그리고 혁명을 그린 외젠 들라크루아의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다음으로 유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낭만주의 대표작이니까. 왜 낭만주의냐? 자유를 강조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삼색기가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전설적인 락그룹 콜드플레이의 자켓에서 썼던 그 작품입니다. 1830년도에 7월 혁명을 기리기 위한, 그래서 들라크루아가 혁명에는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830년도 빨간색으로 일부러 피 색깔로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통해서 이룩한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바리케라고 해서 당시에 오크통 혹은 가구들, 피아노, 그것들을 모아서 방어선을 구축했거든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그 정부군과 싸워서 혁명에서 승리한,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레 미자라블, 엄청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 뮤지컬로도 유명하죠. 빅토르 위고에게 많은 영감을 줬대요.
이 탄약을 들고 나오는 그 꼬마아이가 죽잖아요. 레 미제라블에서 이 아이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배경으로 설정한 게 그 소설이니까. 그 프랑스의 대표 낭만주의 화가 이 투톱이 이 두 분이고, 보통 낭만주의 화가로 평가를 합니다. 스페인의 프란치스코 고야의 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저는 가장 낭만주의적인 그림을 하나 뽑자면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비록 그래서 신화를 그렸지만 충격 그 자체죠. 그래서 신화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 신이 꿀꺽 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이미 뜯어먹었죠. 그리고 아기가 아닌 다 큰 어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만드는, 왜 그럴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 광기의 눈, 고야가 살짝 미쳤을 때 그린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광기의 시대였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부패했던 시대였고, 또 스페인은 식민지 계속 빼앗기고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계속 전쟁에 패했던, 기근으로 사람들도 많이 죽었던 그 광기의 시대 때의 대표작이 바로 이 그림이지 않을까. 광기 그 자체를 그린 대표적인 낭만주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낭만주의는 낭만주의적이지 않은 그림들이 상당히 많다. 와, 이 그림 보고 너무 낭만적이야, 이런 말 우리나라 말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의외로 죽음을 그린 그림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 성향의 달콤한 낭만주의 스타일의 그림도 있긴 합니다. 풍경화의 낭만주의는 또 달라요. 시대를 비판한 그림일 수도 있고, 광기 시대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이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